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지만 25년 전 저는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저는 오직 공부만 했죠. 대학 수석 졸업 후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합격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아리 선배의 소개로 박혜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천재 첼리스트라 불리던 혜진은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죠. 저 같은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만나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진우 씨는 달라요. 다른 남자들처럼 내 직업이나 집안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봐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혜진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단 3달 만에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진의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게 결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혜진의 가족이었죠. 감히 우리 딸에게 접근해? 네가 뭔데? 처음 만난 날, 박 회장은 저를 그렇게 맞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일군 그는 딸이 가난한 집안 출신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임신 사실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죠.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알지만 내 딸과 손주를 책임질 테니 우리 회사라도 들어와라. 대기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그 말에 담긴 경멸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혜진과 뱃속 아이를 위해 저는 꿈을 접고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중소기업의 사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혜진의 가족들은 마지못해 참석했고 저의 가족은 그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이었죠. 식이 끝난 후 박 회장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딸 인생 망치지 마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 그날부터 저는 박 회장의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임신 중에도 연주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공연을 응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될 줄은요. 회사에 들어간 지 6개월, 저는 말 그대로 머슴이었습니다. 처남 박준혁은 매일 저를 괴롭히는데 여념이 없었죠. 준혁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저를 잠재적 위협으로 여겼어요. 사위라고 꼬리 흔들지 마. 이 회사는 우리 가족 회사야. 넌 그냥 잠시 있다 나갈 사람일 뿐이야. 그의 말은 언제나 날카롭고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어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무시당하는 순간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자네가 만든 제안서 봤네.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데? 다음 주 바이어 미팅에 자네가 같이 가보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외부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준비를 하며 많은 공부를 했던 터라 바이어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했죠. 그날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박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자네를 오해했나 보군.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그날 이후 점차 저를 향한 박 회장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시더니 점점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반면 준혁은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고 놀기만 했죠. 가끔 나와도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회사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뿐이었어요. 준혁이 녀석은 태생부터 사업가 감이 아니야. 애비 돈만 믿고 허세 부리지. 어느 날 박 회장이 술자리에서 고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저 조심스럽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돌이 지난 우리 아들 민준이를 장인어른이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손주를 안아주시고 때론 저와 낚시도 가셨죠. 그렇게 3년이 흐르면서 저는 어느새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고 박 회장과의 관계도 사위와 장인을 넘어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내 아들보다 네가 더 회사에 필요하다. 앞으로 자네에게 많은 걸 기대하네.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고 처가 식구들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성실함과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도 혜진은 첼리스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6개월 만에 그녀는 다시 연주 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국내 공연뿐이었지만 점차 해외 공연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진우, 이번에 유럽 투어가 잡혔어. 3개월 일정이야. 민준이 잘 부탁해.
혜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버텼죠. 서진우, 보고서는 언제 끝나? 오늘 밤까지 없으면 내일 회의 못해.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밤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보고서를 작성했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며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웠어요. 혜진은 점점 더 멀어져 갔으니까요. 혜진의 유럽 투어가 끝나고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진이 해외에서 만난 유명 지휘자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친밀한 메시지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 진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국에서 내게 빠져 결혼했지만 음악의 세계에서 내 진짜 사랑을 만났어.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혜진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민준이는 네가 키워. 난 음악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거야. 아이가 있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마저 버리겠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내 딸이 내게 미안하구나. 하지만 네가 있어 다행이다. 민준이는 네가 잘 키울 거라고 믿는다. 장인의 위로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혜진과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가 민준이의 단독 친권을 갖게 되었죠. 이혼 후 혜진은 그 지휘자를 따라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6살 민준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민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혼 후 예상대로 처남 박준혁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죠. 이제 우리 집안과 연이 끊어졌으니 나가.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날 저녁 긴장한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 그만두다니. 오히려 이제부터 네가 더 필요해? 혜진이 그런 짓을 했는데 널 어떻게 내보내?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넌 나에게 아들과 같아. 내일부터 전무로 승진이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처남 준혁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혼한 사위를 전무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인데. 능력으로 말하자면 진우가 너보다 100배는 낫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한 건 그 덕분이야. 그 말에 준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전무로서 더 큰 책임감을 안고 일했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셨고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민준이도 자라면서 점점 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했어요. 장인어른은 손자인 민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를 가거나 야구장에 데려가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한대요. 할아버지 회사 크게 만들려고. 민준이의 말에 장인어른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네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세월이 흐르면서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의 견제와 방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를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서진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회사는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너를 보호해줄 수는 없어. 준혁의 위협에도 저는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민준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특별한 가족이었죠. 회사가 더욱 성장하면서 준혁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는데 네가 꼭 참석해야 해.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 평소와 다른 친절한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회사를 위해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준혁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투자자 미팅에 술 취한 여자 데려와서 서진우가 성추행했다고 하면 돼. 그 장면 미리 촬영해서 퍼뜨리면 아버지도 더 이상 그를 보호 못할 거야. 충격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장인어른께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장인은 분노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미팅은 취소하고 준혁에게는 경고하겠다. 하지만 그날 밤 장인어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자며 장인을 간호했죠. 장인어른,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꼭 좋아지실 겁니다. 장인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그저 미약한 손짓만 돌아왔어요. 준혁과 처가 식구들도 병원에 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과 회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그곳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준혁의 말에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아버지와 같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가까스로 끄덕이시는 모습에서 그의 의사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저는 장인을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고 제가 퇴근 후에는 직접 장인을 돌봤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챙기며 함께 지냈죠. 아빠, 할아버지가 좋아지실까요? 그럼 우리가 정성껏 모시면 반드시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회복은 더뎠고 장인의 상태는 오히려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준혁이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장인이 없는 틈을 타 그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사를 이끌어야 하겠어? 당연히 아들인 내가 해야지. 저는 회사와 장인 간병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인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그분은 제게 진정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장인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정신일 때면 장인은 제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진우야, 넌 내 진짜 아들이다. 준혁이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장인을 간병하고 민준이를 키우는 세 가지 일을 병행했어요. 힘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인과 민준이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동안 준혁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임직원들도 그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죠. 저는 조용히 그의 비리와 횡령 증거를 수집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서진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회사는 내 거야. 사장 자리는 내가 꿰찰 거라고. 준혁은 늘 저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더 따랐고 중요한 업무는 모두 제게 물었죠. 실질적으로 회사는 제가 이끌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준혁이 부사장으로 군림했습니다. 장인은 치매가 심해지면서도 가끔 맑은 정신으로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우야, 내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너랑 민준이 생각해서 재산 정리를 좀 했어. 변호사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이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고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저와 민준이에게 유리하게요. 민준이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장래 희망으로 할아버지 회사를 이끄는 것을 꼽았죠. 장인은 손자의 그런 모습에 무척 흐뭇해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장인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장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껏 장인을 모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어요. 준혁은 여전히 제게 으스대며 회사를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 아침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빛만은 또렷하셨어요. 진우야, 고맙다. 내 진짜 아들. 이런 말씀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5년간 한 가족처럼 지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장례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혜진까지 찾아왔어요. 상주로서 의례를 진행하는 와중에 혜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오랜만이네.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를 잘 모셔줘서 고마워. 처음엔 그저 예의상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끝나갈 무렵 혜진은 제게 따로 이야기하자며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진우, 솔직히 말할게. 내가 미국에서 지휘자와 이혼했어.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고. 지금 많이 힘들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와 민준이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혜진 씨, 유감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고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민준이도 이제 성인이고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혜진은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꽤 많이 남았을 텐데 우리가 함께하면 민준이도 좋아할 거야.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실망스럽네요. 혜진 씨가 버린 건 저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미였어요.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돌아오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다음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급 호텔 회의실, 작은 테이블 주위로 가족들이 모였어요. 준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형식적인 절차니까. 어차피 아버지 재산과 회사는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닌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에서 밀봉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방 안이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봉투를 열고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더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 회장님께서는 회사 지분 70%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대부분을 사위 서진우 씨와 손자 민준 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커피잔이 탁자 위로 떨어져 갈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어요.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충격에 빠졌고요. 유언장에는 피보다 진심을 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 사기야. 이 사위라는 자가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혜진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난 딸인데.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서진우 씨가 15년간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회사도 키웠으며 내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는 내게 진정한 아들이었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박 회장님은 준혁 씨의 회사 비리와 횡령에 관한 증거도 수집해 두셨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준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장인어른이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맑은 정신일 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증거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셨죠. 이건 불법이야. 아버지는 치매셨다고. 이 유언장은 무효야. 준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위협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서진우. 법원에서 보자고? 내가 이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테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준혁 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 자금 횡령 증거가 경찰에 제출될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소 7년형이죠.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서진우 씨의 판단에 따라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아이, 이럴 수는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고 준혁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15년간의 인내와 헌신 끝에 맞이한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선물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소유권 이전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준혁의 횡포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먼저 박준혁 부사장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준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웅성거렸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고 박 회장님의 뜻을 존중해 그분의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합니다. 준혁 씨는 회사에서 물러나되 작은 자회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단 어떤 형태로든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눈과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왜 나를 고발하지 않지? 복수할 기회였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널 더 신뢰했지. 그게 견딜 수 없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15년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만 봤지만 사실은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준혁 씨, 이제 새 출발해요. 당신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맡아 실력을 증명해 보세요. 장인어른도 그걸 원하셨을 겁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대표이사가 된 지 3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했어요. 준혁도 자회사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변화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틈틈이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장인어른과 많이 닮았어요. 아빠,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혜진도 변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민준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민준이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테니까요. 장인어른의 뜻을 받들어 박 회장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꿈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장인어른의 옛 사진첩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추억을 나눴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빠랑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첫 사진이네요. 그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장인어른과 수줍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내 진짜 아들이라고.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장인어른의 가르침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준혁도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며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도 장인어른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우, 아버지가 옳았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이었던 거야. 네가 보여준 리더십 덕분에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인어른의 초상화 앞에 서서 묵념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가난한 대학생으로 시작해 이제는 성공한 기업인이 된 저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정직과 성실함이 보상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제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피보다 진심이, 권력보다 인격이 중요하다. 이 말은 장인어른이 남기신 유언장에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그 말을 되새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하늘에서도 저와 민준이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진심의 유대를 가르쳐주신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버텨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노력이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